도쿄를 버리고 다들 서울로 간다고요? 2025년 겨울 도쿄. 15년째 일본을 취재해온 미국인 칼럼니스트 아서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영어 간판들이 하나둘 한글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콧대 높던 일본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쿄를 찬양하던 서양 지식인들마저 짐을 싸서 서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세계의 시선이 도쿄가 아니라 서울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서 헤이즈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26살에 처음 도쿄 땅을 밟은 뒤 어느새 15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흐름을 분석해 온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살아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쿄는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 글의 원천이었고 제 세계관의 뼈대였으며 제가 아시아를 바라보는 유일한 창이었죠. 저는 스기나미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새들어 살면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녹차 한 잔을 끓이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조차 리드미컬하게 느껴지는 이 도시의 질서가 저는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지하철은 초 단위로 정확하게 들어왔고 골목의 선술집 아저씨는 30년째 같은 레시피로 닭꼬치를 구웠으면 편의점 점원은 폭우가 내리는 날에도 흐트러짐 없는 미소로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만들어진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사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제 책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5해 전 출간한 완성된 나라 일본은 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서양 경제학자들의 비판에 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이미 완성을 이룬 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우아한 정체라고 저는 썼습니다. 아시아의 절대적인 정점은 일본이며 앞으로도 어떤 나라도 이 견고한 성벽을 넘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 겨울 모든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장면 하나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스기나미구에서 유난히 하늘이 맑고 높은 전형적인 도쿄의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오전 산책 코스를 걷고 있었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한류타운. 시노쿠보도 관광객들로 바글거리는 시부야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현지인들의 일상이 조용히 흘러가는 골목이었습니다. 두부가게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노란 모자를 쓰고 등교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걷다가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로 생긴 작은 카페였습니다. 인테리어는 꽤 세련됐는데 간판이 이상했습니다. 익숙한 일본어도 흔하게 보이는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다봤죠. 한글이었습니다. 커피하우스. 동글동글한 한국 글자가 간판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 사장이 차린 카페겠지. 도쿄에도 한국 식당이나 카페가 없는 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며 보니 바로 옆 여성복 가게 쇼윈도에도 한글 스티커가 예쁘게 붙어 있었습니다. 길 건너 꽃집 어닝에도 모퉁이의 오래된 선술집. 나무 간판에도 동그랗고 부드러운 한국 글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m 남짓한 그 짧은 골목에 늘어선 20개의 상점 중 7곳이 한글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도 한국 화장품 가게도 아닌 평범한 동네 상점들이었습니다. 35%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조용한 주택가 상권의 35%가 한글 간판을 달고 있다는 사실. 도쿄 한복판에서, 그것도 관광지도 유흥가도 아닌 이 평범한 골목에서요. 저는 결국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여사장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왜 한글 간판을 다신 겁니까? 여기는 도쿄 아닙니까? 그녀는 제 질문이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는 듯 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한글이 훨씬 힙하고 멋있잖아요. 예전에는 간판에 영어를 써야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영어가 너무 흔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도 한글 간판 앞에서 찍어야 친구들 반응이 훨씬 좋거든요. 저는 커피잔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일본 거리의 영문 간판 비율은 80%가 넘었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유니클로. 서양의 영어가 곧 세련됨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골목에서는 그 영어를 밀어내고 한글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도쿄의 어느 골목 35%가 한글이다. 왜 그럴까? 그날 오후 저는 발걸음을 돌려 일본 지성의 상징인 와세다 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상인이 아닌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제일 열람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화면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일본어 한자나 히라가나가 아니라 한글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법학과 남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필기하시는 겁니까? 그 학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속도 때문입니다. 일본어로 민법이라는 단어 하나를 치려면 히라가나를 입력하고 한자 변환 목록을 불러와서 마우스로 골라야 합니다. 한글은 그냥 치면 바로 나옵니다. 30% 이상 빠릅니다. 한번 써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며칠 전 신문에서 읽었던 통계를 떠올렸습니다. 일본 20대 청년의 67%가 초등학교 수준의 상용한자. 천자조차 손으로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변환해주는 디지털 시대에 천년을 이어온 한자.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는 그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5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었습니다.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만으로 인간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즉각적으로 표현해내는 이 문자는 마치 디지털 시대를 500년 전에 예견하고 설계된 것처럼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첩에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류 유행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같은 골목을 매일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저 간판들은 그냥 트렌디한 인테리어일 뿐이라고, 특별한 의미 없는 장식이라고. 하지만 며칠을 두고 관찰하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간판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셌을 때 7곳이었는데 2달 만에 10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꺼내 시부야, 하라주쿠, 시모키타자와 기치조지, 신주쿠 동쪽 골목까지 직접 걸으며 조사했습니다. 번화가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원들이 퇴근 후 들르는 이자카야 골목에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빈티지. 의류거리에도 심지어 학원과 인근의 문구점에도 한글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이라서 한글 간판을 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가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한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라주쿠 타케시타 거리를 찾았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유행을 수십 년 동안 선도해 온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저는 거기서 16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 3명이 한 가게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가게 간판에는 큼지막한 한글이 적혀 있었고 3명 모두 한국 아이돌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 입술 안쪽부터 자연스럽게 물드는 그라데이션 립. 제가 도쿄에서 15해를 살면서 보아온 일본 특유의 강하고
짙은 메이크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나요? 여학생 중 가장 활달해 보이는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사진에 찍히면 진짜 멋있거든요. K-팝 스타들 사진 분위기 나잖아요. 옆에 있던 아이도 거들었습니다. 영어 간판은 너무 많아서 이제 별로예요. 한글이 훨씬 세련돼 보여요. 저는 그 대화를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5년 전의 도쿄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영어가 세련됨의 기준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초록 로고, 유니클로의 알파벳 폰트, 의류 브랜드들의 영문 태그. 서양에서 온 것이 곧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살짜리 일본 여학생들에게는 한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신주쿠의 대형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선반의 절반 이상을 한국 중소기업들의 마스크팩과 립밤, 선크림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여성들의 로망이었던 샤넬과 랑콤의 나라 프랑스마저 2해 전에 일본 화장품 수입국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준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품질은 명품과 맞먹는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고 패키지는 K-팝 감성으로 무장한 한국 제품들 앞에 일본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옆에 늘어선 잡지 코너에서 최신 패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 모델이 한국인 배우였습니다. 한 챕터 전체가 서울 여행 특집이었고 본문에는 서울에서 놓치면 안 되는 카페, 서울 로컬이 추천하는 숨겨진 골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잡지를 내려놓고 편의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교복 차림의 여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며 대박, 헐 진짜 레전드 완전 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일상어처럼 섞어 쓰고 있었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혈액형 대신 16가지 성격. 유형 분류인 MBTI를 묻는 것이 표준이 된 지도 이미 몇 해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그날 밤 오랜 친구이자 영국 출신의 경제 분석가 데이빗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빗은 저보다 먼저 10년 넘게 도쿄에 살아온 지식인이었습니다. 로폰기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매월 정기 모임을 갖는 서양인 지식인 그룹의 중심 인물이기도 했죠.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역시 일본이야. 어딜 가도 이런 세심함과 질서를 찾을 수 없어. 그런데 전화기 너머 데이빗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서, 나 다음 달에 도쿄 집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이삿짐 센터 예약도 끝냈어. 와이프도 동의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돈된 도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서울로 간다고? 데이빗,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서울이야? 잠깐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여줄게.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저녁 로폰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데이빗은 와인잔을 탁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건 배달 앱 화면이었습니다. 버튼을 몇 번 누르자 지도 위에서 오토바이 아이콘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더니 18분 만에 뜨거운 치킨과 떡볶이가 문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쿠팡이츠라는 한국 배달 앱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우버이츠로 식어 빠진 도시락 하나를 시키려면 1시간의 배달비만 7,400원을 내야 하는 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영수증 사진이었습니다. 데이빗의 아내가 서울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에 약까지 처방받은 영수증이었는데 합계 금액이 19,000원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외국인이 그 정도 진료를 받으면 25만 원은 가볍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데이빗은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서, 일본이 나빠진 게 아니야. 일본은 그냥 30년 전에 완벽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시계 태엽을 멈춰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도 관공서는 도장과 팩스를 쓰고 편의점 도시락은 차갑고 배달은 1시간이 걸려. 하지만 한국은 달라. 자신들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고치고 달리고 있어.
나는 이제 1990년에 멈춰버린 도시를 떠나 2026년을 살아가고 싶어.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 한가운데에 꽂힌 완성된 나라 일본의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열고 이튿날 아침 나리타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데이빗이 틀렸다는 것을 직접 취재해서 증명하겠다는 오만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15회의 확신이 단 사흘 만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일주일치 짐이 든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 라운지에 앉아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줄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일본의 공항은 세계 최고다. 정갈하고 질서정연하며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다. 한국은 감히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저는 15해 동안 나리타 공항을 수도 없이 이용해 왔습니다. 시설이 조금 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선진국의 여유처럼 보였습니다. 굳이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미 충분히 완성된 곳이라는 증거로요. 2시간 반 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나리타 공항 특유의 낡은 카펫 냄새도 답답한 에어컨 냄새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게 빛나는 바닥이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나리타 공항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방금 적은 수첩의 첫 줄이 떠올라 조용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리타에서는 외국인 라인에서 15분에서 20분은 줄을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 심사구역에는 긴 줄 대신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등록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빈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대에 올려놓자 화면이 제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딩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투명한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딱 3초였습니다.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3초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리타에서 15분이 걸리는 과정이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차피 짐이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캐리어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를 유유히 돌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보다 짐이 먼저 마중을 나와 있는 이 광경. 도쿄에서는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항철도 매표기 앞에 섰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직통열차 요금이 5,000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의 편도 요금은 32,000원이고 6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5,000원에 45분이면 서울 도심에 닿는다고요. 입국 심사 3초대 15분. 수화물 즉시 수령대 30분 대기. 공항철도 요금 5,000원대 32,000원. 저는 열차에 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USB 포트가 박혀 있었고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에서는 와이파이가 유료였고 터널에서는 끊겼습니다. 기차가 한강을 건널 때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났고 온열 기능이 켜진 비데가 설치된 최신식 변기가 있었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줄에 적어둔 문장, 일본의 공항은 세계 최고다 위에 천천히 2줄을 그었습니다. 만년필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역사에 기록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내려 명동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데이빗이 보여줬던 그 앱 쿠팡이츠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수백 개의 식당 목록이 쏟아졌습니다. 도쿄에서는 기껏해야 20개 남짓 뜨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분식 카테고리에서 떡볶이와 튀김 세트를 골랐습니다.
가격 8,500원. 결제창에 배달비 0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도착 예정 20분.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18분이었습니다. 젊은 배달 기사님이 땀을 닦으면서도 환한 미소로 봉지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포장을 뜯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떡볶이 국물은 손을 대일 만큼 뜨거웠고 김말이는 한입 베어 물자 바삭하고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도쿄에서 이 정도를 우버이츠로 시켰다면 음식값 2,000엔에 배달비 800엔을 더해 25,000원이 넘었을 겁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 식어버린 채로요. 저는 도쿄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주문 후 18분 만에 호텔방 도착. 배달비 0원. 간 만든 것처럼 뜨겁고 맛있다. 1분도 안 돼 데이빗의 답장이 왔습니다. 거봐, 내가 뭐랬어. 너 일주일 다녀온다고 했지? 장담하는데 너 한 달은 못 돌아올 거다. 저는 빈 떡볶이 그릇 옆에 수첩을 펼쳐 두 번째 문장을 적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훨씬 정교하고 맛있지. 하지만 이번에도 펜 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입안을 가득 채운 이 살아 숨쉬는 뜨거운 마디로 차갑고 영혼 없는 플라스틱 도시락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반나절. 저의 15회 확신은 이미 3군데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서울의 호텔에서 눈을 뜨니 목구멍이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따갑고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에어컨 바람을 맞은 탓에 목감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침을 한번 삼킬 때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도쿄에서 아팠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어를 쓸 줄 아는 의사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고 겨우 진료를 받아도 외국인이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감기 한 번에 23만 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아들었던 그 아찔한 기억.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근처에 외국인이 갈 만한 병원이 있을까요? 예약은 며칠이나 기다려야 하죠? 호텔 직원은 너무나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이비인 후과가 있어요. 예약 없이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영어도 잘하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코트를 입고 나섰습니다. 명동 골목을 5분쯤 걷자 깔끔한 건물 2층에 이비인후과 간판이 보였습니다. 접수처로 다가가니 간호사가 환한 미소로 여권을 받아 스캔하고 1분 만에 접수를 끝내줬습니다. 도쿄 병원처럼 복잡한 서류에 한자로 이름과 주소를 적어내느라 쩔쩔매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앉은 지 채 10분도 안 돼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의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완벽하고 세련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은 최첨단 내시경 장비로 제 목 안쪽과 편도선, 코, 귀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성 염증인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며칠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도쿄의 어떤 의사보다 다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수납 데스크에 섰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최신식 장비에 완벽한 영어 진료까지 받았으니 최소 30만 원은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진료비는 15,000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15만 원이 아니라 15,000원이라고요? 네. 영수증 드릴게요. 1층 약국으로 내려가 처방전을 내밀자 사흘치 약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나왔습니다. 약값은 4,000원이었습니다. 진료비 15,000원. 약값 4,000원. 도합 19,000원. 도쿄 병원비의 무려 15분의 1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빈속을 채워야 했습니다. 병원 옆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온장고 안에 김이 서린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4,500원짜리 김치찌개 도시락을 골랐습니다. 직원이 2분간 데워줬습니다. 뚜껑을 열자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얼큰한 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뜨겁고 칼칼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으슬으슬하던 몸을 사르르 녹였습니다.
도쿄의 편의점에서는 아무리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밥알이 푸석푸석하고 반찬이 눅눅한 차갑고 영혼 없는 도시락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500원짜리 도시락은 진짜 온기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데이빗 부부가 호텔 로비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미리 보내고 있던 데이빗은 이미 서울의 표정이 익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서울 사람들의 저녁을 보여줄게. 한강으로 가자. 우리는 택시를 타고 뚝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탁 트인 강줄기와 그 위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풍경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치킨을 뜯으며 맥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공원들은 잔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거나 지정된 벤치에 앉아 조용히 먹고 가야 합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가 미덕인 곳이었죠. 그런데 이곳 한강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엄청난 활기와 자유로움 앞에서 일본 공원의 고요함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데이빗이 편의점에서 돗자리와 맥주, 양념치킨을 사와서 잔디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마이클. 한 잔 들이켜봐. 이 자유가 느껴져? 저는 치킨을 베어 물고 맥주를 넘기며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제복 입은 경비원이 쫓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진짜 행복이란 정해진 틀에 갇힌 질서가 아니라 이토록 뜨겁게 부대끼며 웃고 떠드는 이 한강의 밤바람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훨씬 더 원칙적이고 체계적이야. 그렇게 적으려다 또 멈췄습니다. 19,000원짜리 기적 같은 진료 영수증과 4,500원짜리 김치찌개의 온기 앞에서 그 문장은 너무 구차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또 한 줄의 취소선이 그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점심, 데이빗은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본의 스키지 시장이 깔끔하고 정돈된 곳이라면 광장시장은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야. 시장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지글지글 끓는 기름 냄새와 빈대떡 굽는 냄새가 코를 먼저 반겼습니다. 쭉 뻗은 복도 양쪽으로 수십 년은 된 듯한 노점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었고 저마다 오늘의 재료를 큰 소리로 외치며 손님을 끌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스키지가 말끔하게 정비된 박물관 같다면 이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시장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시는 작은 백반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판에는 고등어구이 정식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문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상이 차려졌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큼지막한 고등어 한 마리,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10가지가 넘는 밑반찬들이 좁은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추김치, 무생채,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계란찜, 콩자반, 멸치볶음. 수첩에 적힌 가짓수가 11개였습니다. 저는 데이빗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고등어구이 하나만 시킨 거 맞지? 이 반찬들은 다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거야? 도쿄 이자카야에서는 자리에 앉으면 원하지도 않은 오토시라는 강제 안주값을 내야 하고 양배추 한 접시 추가할 때마다 300엔, 400엔씩 별도로 냈습니다. 그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빗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아서, 이건 한국의 인심이야. 메인 하나 시키면 반찬은 전부 공짜야.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시 채워줘. 돈은 한 푼도 안 받아. 저는 반찬을 하나씩 비워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김치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구분 등의 할머니가 사람 좋은 주름진 미소를 지으시며 빈 접시를 들고 가시더니 아까보다 2배나 수북하게 담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외국 양반이 매운 것도 잘 먹네. 콩나물도 더 줄 테니까 밥 모자라면 말여. 더 퍼줄란게. 언어는 달랐지만 그 목소리 속에 담긴 맹목적으로 다정한 사랑이 제 가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일본 시장 상인들은 언제나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계산된 미소로 이라샤이마세를 외치지만 단돈 10엔이라도 덜 내거나 더 주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호의에는 정확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백반집에는 8,000원짜리 밥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뜨거운 온기와 덤이 넘쳐 흘렀습니다. 시장을 나오며 저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데이빗이 데려간 곳은 성수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낡고 거대한 신발 공장을 통째로 개조했다는 그 건물은 문을 여는 순간 3층 높이의 탁 트인 층고와 수백 평의 공간으로 저를 압도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드넓은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속도 제한 없는 무료 와이파이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도쿄 카페들을 떠올렸습니다.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비좁은 공간에서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주인이 따가운 눈치를 보냅니다. 노트북을 꺼내면 회전율을 핑계로 이동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 성수동의 젊은이들은 그 거대한 공간을 창의성의 연료로 삼아 자유롭게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커피 향과 타이핑 소리 속에서 저는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왜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의 속도를 배우려 혈안이 되어 있는지, 왜 도쿄의 외국인 엘리트들이 짐을 싸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는지를요. 저녁에는 데이빗의 서울 지인들과 홍대 근처의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인 개발자, 독일인 투자자, 태국 출신 창업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대화는 처음부터 뜨거웠습니다. 미국인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저 실리콘밸리 5해 있었는데 서울로 왔어요. 여기가 지금 더 역동적이에요. 독일인 투자자도 거들었습니다. 유럽에 있다가 동남아 쪽 투자처를 찾다가 결국 서울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인프라, 인력, 속도 다 갖추고 있어요. 저는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그 말들을 조용히 흡수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도쿄와 서울의 비교로 흘렀습니다. 태국 출신 창업가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도쿄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딱딱해요. 한국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문화가 있어요. 빨리 시도하고 빨리 고칩니다. 저는 그날 밤 수첩에 3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이 도시로 세계가 모이고 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데이빗 없이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칼럼니스트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친구가 안내하는 서울이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서울의 맨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타고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한국정보기술 산업의 심장부라는 곳을 직접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안의 풍경이 도쿄와 달랐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는 대부분의 승객이 눈을 감고 있거나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꽂은 채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코딩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조차 작업 시간으로 쓰는 이 습관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판교역에 내려 걸어가다 보니 크고 작은 사무용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건물 로비마다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의 로고가 즐비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중견 소프트웨어 회사 사무실에 방문 허락을 받아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그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일본 회사들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도쿄 회사들의 사무실은 대부분 칸막이로 나뉜 작은 개인 공간들이 정렬되어 있고 위아래 직급이 엄격하게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보고 한 줄을 올리는데도 서너 개의 결제 도장이 필요하고 회의를 한번 잡으려면 일주일 전부터 조율을 해야 하는 그 답답한 시스템.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팀장급과 사원급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화이트보드 앞에서 큰 소리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회의가 시작됐고 저녁 무렵에는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달 도쿄에서 취재했던 일본 대기업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임원들이 진지한 얼굴로 바라보던 대형 스크린에 한국 플랫폼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전략,
인공지능 기술 협업 사례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변화가 빠릅니다.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시장을 지배해 온 일본 제조업의 상징 같은 회사가 한국 스타트업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직원들이 저를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30대 초반의 개발자 2명이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 지난달에 일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한국 애자일 방식 도입 사례 발표했더니 반응이 엄청났어요. 일본 회사들이 엄청 궁금해했거든요. 다른 한 명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너무 오래 준비해요. 우리는 일단 내보내고 고쳐요. 그 차이가 커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도심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을지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을지로는 을지로 감성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최근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주목받는 거리였습니다. 수십 년 된 철공소와 인쇄소 골목 사이에 세련된 카페와 바가 들어서며 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낡음과 세련됨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젊은 남녀 4명이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영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피벗, 런웨이, 유저 리텐션. 저는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이 젊은이들이 창업을 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잠시 후 그 테이블의 한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셨어요? 취재 오신 건가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 도쿄에서 2년 동안 일한 적 있어요. 좋은 회사였는데 너무 느렸어요. 아이디어를 내면 실행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창업했는데 여기서는 같은 아이디어를 2달 만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도쿄에서 6개월이 걸리는 것이 서울에서는 2달이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아래로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꺼지지 않는 빌딩들의 불빛과 쉬지 않고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30년 전에 완성을 선언하고 시계를 멈춰버린 사이 한국은 단 한 번도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 속도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4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저는 데이빗의 제안으로 서울의 마지막 밤을 강변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뚝섬 한강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취재하지 않고 그냥 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다가도 다시 켜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한강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달리는 사람, 친구와 누워 별을 보는 사람, 작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막걸리를 마시는 할아버지. 도쿄였다면 이 시간에 공원에서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데이빗이 캔맥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서, 자네가 쓴 책 있잖아. 완성된 나라 일본. 지금도 그 제목이 맞다고 생각해? 저는 캔을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와세다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법학과 남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글로 필기하면 30% 이상 빠릅니다. 한번 써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무심하게 타이핑하며 내뱉던 그 말이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천년을 이어온 한자 문화에 안주하는 사이 젊은 세대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것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500년 전 한국의 군주가 백성을 위해 만들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데이빗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부터 일본이 멈춰 있다는 걸 느꼈어? 그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 관공서에서 여전히 팩스를 쓴다는 것. 회사 회의 자료를 인쇄해서 나눠준다는 것.
신용카드가 안 되는 가게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전부 연결되어 있었어. 변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15해 동안 제가 완성이라고 찬양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의 정확함. 그것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골목 선술집의 30년 된 레시피. 그것은 장인 정신이 아니라 도전을 포기한 익숙함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정갈한 포장. 그 안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밤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15해 동안 일본의 멈춤을 우아함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더 나아지면 지금의 완벽함이 깨질까봐 더 이상 달리지 않기로 선택한 나라의 조용한 퇴장이었다.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데이빗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속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데이빗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어.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지. 그 기억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한국인들은 멈추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뼈로 알고 있어.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야. 저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불과 70년 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손을 놓았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짐을 싸들고 몰려드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것은 앱도 시스템도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책에서 읽었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캄캄한 지하 막장에서 진폐증을 알아가며 석탄을 캐던 광부들. 머나먼 이국당 병원에서 시체를 닦으며 외화를 벌어오던 어린 간호사들.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밤낮 없이 건물을 올리던 기술자들. 공장 미싱 앞에서 졸음을 쫓아가며 청춘을 바쳤던 노동자들. 그들의 굽은 등과 짓무른 손발이 오늘 제가 서울에서 마주한 모든 기적의 주춧돌이었습니다. 18분 만에 날아온 뜨거운 떡볶이. 19,000원짜리 의료비. 3초 만에 열리는 공항의 게이트.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혼자 서울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경복궁이었습니다. 광화문 앞에 서서 고궁의 웅장한 지붕선을 올려다보며 저는 50년 전 이 문 앞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포화로 수없이 불타고 훼손됐던 이 궁궐을 한국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복원해 왔습니다. 기록을 뒤지고 고증을 거치고 무너진 돌 하나하나를 다시 제자리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멈추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끈질긴 의지.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어제와 더 나은 내일을 동시에 꿈꾸는 기질. 그것이 한국인들이 가진 심장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우지 않을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완성된 나라는 없다. 완성을 믿는 순간 퇴장이 시작된다. 일본은 완성을 마침표로 여겼고 한국은 완성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여겼다. 나는 15해 동안 그 차이를 보지 못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탑승 게이트 앞 소파에 앉아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김없이 자동심사대를 단 3초 만에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데 30분을 기다리는 대신 즉시 짐을 들고 나온 뒤였습니다. 일주일 전 나리타 공항에서 이 수첩에 적었던 첫 문장, 일본의 공항은 세계 최고다. 저는 그 문장 위에 마지막으로 긴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다들 고집 피우지 말고 직접 와서 두 눈으로 봐라. 너희들의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단 사흘이면 충분하다. 나는 도쿄로 돌아가서 이삿짐을 쌀 생각이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채팅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래서 우리가 도쿄를 떠나 서울로 간다니까. 그 멈춰버린 도시에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완성된 나라 일본의 개정판 원고 뭉치를 꺼냈습니다.
빨간 펜을 들어 첫 문장 일본은 아시아의 정점이다 위에 길고 굵은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완성은 끝이 아니라 끝없는 진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굽이치며 작아졌습니다. 아파트 숲이 보였고 그 사이사이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밤새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에도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다음 버전을 고민하는 개발자들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저는 가장 먼저 이삿짐 센터에 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새 원고의 첫 페이지를 펼칠 것입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완성을 거부하는 나라. 비행기는 어느새 일본의 영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그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에 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15해 동안 제가 찬양했던 완성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해방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낡은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이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후련하고 벅찼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완벽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기술이나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일어서며 새겨진 그 DNA 결코 완성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겠다는 집요한 벌굴의 심장. 그것이 오늘의 서울을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서울 하늘을 떠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짧은 한 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제가 마주한 것들 중 가장 오래 가슴에 남을 장면은 최첨단 공항도 기적 같은 배달 앱도 저렴한 의료비도 아니었습니다. 광장시장 백반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외국 양반이 매운 것도 잘 먹네. 밥 모자라면 말여. 더 퍼줄란 게. 그 8,000원짜리 밥상에 얹어준 공짜 김치 한 접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당연한 마음씨. 한국말로 정의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첨단 시스템보다도 강하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의 오모테나시, 즉 환대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오모테나시가 정교하게 계산된 서비스라면 한국의 정은 계산 없이 그냥 흘러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와 마음은 다릅니다. 제가 15해 동안 일본에서 경험한 것은 훌륭한 서비스였고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선 사람들이 가진 온기. 배가 고팠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남에게 밥을 더 퍼주는 마음.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밑바닥에 깔린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쳐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든 것은 다시는 주저앉지 않겠다는 뜨거운 다짐이다. 창밖으로 구름 위에 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쿄에 착륙하면 저는 곧바로 이삿짐 박스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싸며 새 원고의 첫 문장을 머릿속으로 다듬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완성된 나라를 찾는 글이 아닌 완성을 거부하며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첫 장면은 스기나미구의 평범한 골목, 동글동글한 한글로 적힌 작은 카페 간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서양인 지식인의 뼈저린 반성문이자 도쿄를 집어삼킨 위대한 한국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면서 참을 수 없는 뜨거운 자부심이 솟구치지 않으셨나요? 천년을 이어온 자신들의 한자마저 내던지고 한글에 열광하는 일본의 젊은이들,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멈춰버린 열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몰려드는 전 세계의 엘리트들. 이 모든 통쾌한 역전극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서양인 작가 아서의 고백처럼 18분 만에 날아오는 배달이나 3초 만에 열리는 공항의 시스템. 이면에는 세계 최빈국이라는 참혹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처절했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고스란히 서려 있습니다. 자식들 밥 한 술 더 먹이겠다고 캄캄한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며 벽돌을 나르고 허리가 휘도록 일터로 나가셨던 여러분의 그 구두는 살 박인 손마디가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콧대를 납작하게 꺾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이 찬란한 국격은 다름 아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온 인생을 바쳐 맨주먹으로 빚어내신 가장 값진 훈장입니다. 이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거룩한 노고에 다시 한번 허리 굽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시절의 뜨거웠던 이야기들이 떠오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직접 겪어내신 그 거친 세월의 영웅담과 벅찬 감동을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이 채널에 모인 많은 분과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클릭 한 번이 더 가슴 뛰고 감동적인 사연을 찾아 이 채널을 지탱하고 운영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호흡하며 이 벅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삶의 고비고비마다 숱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 세계 최고의 나라를 물려주신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자랑이자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하게 웃으시는 눈부신 하루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